동탁의 전횡은 도를 넘었습니다. 궁 밖에선 황실의 묘를 도굴하고 궁 안에선 공주와 궁녀를 강간했으며 백성들을 도적대로 몰아 학살한 후 여자와 재산을 약탈했죠.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은 동탁의 폭거에 모두가 숨만 죽이고 있을 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사람은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비록 큰소리 친 것처럼 칠성검으로 동탁을 암살하진 못했지만 동탁에게서 한나라를 구해달라는 황제의 가짜 칙서를 써서 천하의 영웅들을 낙양 앞에 불러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술, 한복, 공주, 유대, 왕광, 장막, 교모, 원유, 포신, 공용, 장초, 도겸, 마등, 공손찬, 장양, 손견, 원소까지 전국 각지에서 무려 18명의 제후들이 이른바 반동탁 연합군의 대의에 합류했죠. 이중 총대장으로 추대된 발해태수 원소는 4대 3공을 지낸 명문가의 장자로 동탁을 면전에서 꾸짖은 반동탁의 아이콘이자 황금세대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원소는 번뜩이는 기지에 조조를 참모로, 동생 원수를 보급관으로, 무슨 전투건 맨 앞에서는 송견을 선봉장으로 삼은 후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제후들과 함께 동탁 타도를 결의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이는 동탁 입장에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장각한테도 털렸던 동탁이 황금세대가 총집결한 연합군을 상대로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였죠. 그러나 동탁에겐 황제와 함께 얻은 수도 방위군과 여포를 필두로 그간 새로 얻은 장수들, 그리고 온갖 악독한 계책이 술술 나오는 꾀주머니 이유가 가세에 전력이 극적으로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비장 여포의 존재는 상대가 누구든 도무지 질 것 같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짜고짜 최종 병기를 꺼내기엔 동탁군의 우수한 장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습니까? 제가 제후들의 목을 모두 주머니에 담아오겠습니다. 동탁이 고개 들어보니 서량의 맹장 화웅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낙양을 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 사수관은 산과 강이 맞닿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선봉장인 손견보다 먼저 사수관을 친 돌발 행동을 한 제후가 있었는데 제북상 포신이었어요. 가장 먼저 공을 세워 천하의 명성을 떨치고 싶었던 거겠지만 이는 치킨집에 닭을 대령한 꼴이었습니다. 화웅은 철기병을 끌고 나와 포신의 보병들을 아주 자근자근 들여벌받고 포신의 동생 포도가 화웅의 한창에 꿰뚫려 전사하고 말았죠. 화웅도 화웅이지만 사수관의 다른 장수들도 무시 못할 게 여포에게 적토마를 끌고 가 정원을 배신시킨 이숙, 화웅의 버금가는 장수 호진, 그리고 한때 노식의 오른팔이었던 조잠까지 화웅과 함께 사수관의 사천왕이라 불릴 만한 동탁의 최일선 장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진짜 성봉장 송견에게도 그에 뒤지지 않는 사천왕이 있었으니 삼호의 정보, 철편의 황계, 대검의 한당, 쌍검의 조무가 그들로 모두가 송견에 대한 충성심과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용사들이었죠. 어느 때처럼 송견의 닭돌과 함께 양군이 격돌했고 사수관의 사천왕 중 자기로는 1등인 호진이 송견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진은 지난 전투의 화웅처럼 자신이 활약할 차례라고 생각했지만 당대 최강의 무력형 군주이자 1인 전술급 괴수 송견에겐 어림도 없었어요. 명검 고정도가 번뜩이며 호진의 몸을 꿰뚫는 동시에 송견의 네 장수들은 순식간에 동탁의 철기병을 두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놀란 화웅이 급히 사수관으로 퇴각해 문을 닫으니 서량 철기병조차 평지를 버리고 농성이나 하게 한 바로 손견의 위엄이었죠. 호진이 죽고 화웅이 손견에게 발렸다는 사실은 빠르게 동탁에게 전해졌습니다. 여포의 눈썹이 꿈틀거리던 그때 동탁의 사위이자 군사인 이유가 말했어요. 손견의 성공은 곧 원소의 성공입니다. 형에게 열등감이 가득한 원술이라면 자긴 군량보급이나 하던 마당에 전황이 유리하게 흐르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원술의 측근에게 뇌물을 보내 원술을 꼬드기라고 시키시지요. 필시 원술은 손견에게 더 이상 군량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동탁조차 설마 했지만 놀랍게도 이 모략은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원수를 정확히 간파한 게 사실 원술은 원소와 이복 형제로 노비의 자식 주제에 엄친아 행세하는 원소를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소가 무려 후장군인 자신을 제치고 연합군의 총대장이 되어선 자기에겐 군량 보급이나 시키고 있으니 제대로 빡이 돈 상태였죠. 영문도 모른 채 밥이 끊긴 송견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천하의 송견도 건빵 몇 개 간신히 먹어가지고는 성벽탈 기운이 나지 않았죠. 그렇게 연합군이 콩가루력을 뽐내고 있을 때 사수관에서 화웅이 움직였습니다. 야밤에 송견의 진을 들이치니 벌써 며칠을 굶은 송견군은 맥없이 쓸려나갔어요. 이숙이 불을 지르고 화웅이 철기병을 앞세워 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자 아무리 송견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붉은 두건을 쓴 놈이 송견이다. 뒤에서 화웅이 화살을 요리조리 피하며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그때 조무가 송견의 두건을 빼앗았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놈을 유인할 터이니 장군께선 달아나십시오. 송견은 조무를 부르며 소리쳤지만 다른 장수들이 송견의 말을 잡아 끌었고 그것이 사천왕 중 막내 조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화웅은 연합군의 본진 앞에 조무의 목을 집어던지며 도망친 손견을 비웃었습니다. 손견선에서 컷날 거라 생각해 멀찌감치 서 희희낙낙하던 제후들은 손견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데다 본진 앞까지 화웅이 들이닥쳐 우왕좌왕했어요. 장수들 중 유섭과 반봉이 화웅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뛰쳐나갔지만 모두 목없는 신세가 돼 몸뚱아리만 돌아오니 원수와 조조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대로 연합군은 장수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 개망신당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북평태수 공손찬 뒤에서 웬 긴 수염의 남자가 성큼 앞으로 나서기 전까지는요. 한나라 멸망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동탁과의 싸움에서 정사의 MVP는 누가 뭐래도 손견이었습니다. 손견은 작정하고 멱살캐리가 뭔지 보여주겠다는 사람처럼 혼자 미친듯이 동탁을 두들겨 팼어요. 하지만 연희에선 무려 동탁 암살을 직접 시도한 데다 연합군의 창설자 역할까지 받은 조조가 MVP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도 손견 외에 유일하게 적극성을 보인 사람이 조조이긴 했지만 이건 명백히 유비 이상의 주인공급 버프였죠. 한편 안희연에서 자신을 감찰하러 온 도구를 몽둥이 찜질하고 도망친 백수유비는 노식학원의 동문이었던 공손찬 소속으로 반동탁 연합에 참가했습니다. 정사에 의하면 의외로 이때 유비는 공손찬이 아닌 조조와 함께했다고 나오는데 당대 인물인 왕찬의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연희를 쓴 나관중은 유비가 조조와 친했던 걸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조보단 공손찬과 함께 있는 편이 더 설득력 있긴 한데 문제는 공손찬은 반동탁 연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황실 종친이자 형주의 거물 유표는 멀쩡히 연합에 참가했음에도 연희에서 이름이 빠져버렸으며 뜬금없이 서량의 마등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양동작전으로 서쪽에서 동탁을 치면 될걸 굳이 왜 먼 길을 돌아 사이좋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탁군 쪽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정보에게 나오자마자 죽은 호진이 화웅, 여포, 서영을 모두 거느린 동탁군의 총사령관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삼국지 전체에서도 1티어급 군사로 대활약하는 동탁의 사위 이유는 정사에선 그저 소재를 독살한 호루새끼 1에 불과했죠. 이렇듯 반동탁 연합 파트는 정사와 연희의 차이가 가장 심한 부분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 정점을 찍은 건 역시 이 녀석의 존재였습니다.